어머니, 대체 왜 그러세요? 밤마다 며느리를 미행하던 시어머니가 마주한 잔혹한 진실. 제1부 내 인생의 황혼, 꽃길인 줄 알았는데. 낯선 천국에서의 유배. 일부 정든 고향을 등지던 날. 사람들은 그래요. 자식 농사 잘 지어서 번듯한 대도시 보내고 늙어서 자식 덕 보며 살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나도 그런 줄만 알았지. 평생 일궈온 내 집, 내 살림을 다 정리하던 그날, 마당 구석에 놓인 낡은 장독대며 손때 묻은 홈이 하나까지 눈에 밟히지 않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아들놈이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하고 우리랑 같이 편히 살아요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짐을 쌌습니다. 남편 떠나보내고 10수년을 혼자 지켰던 집인데 대문을 잠그고 돌아설 때의 그 묘한 해방감과 설렘. 기차 안에서 창밖으로 흐르는 강물을 보며 생각했죠. 나도 이제 남들처럼 손주 재롱 보고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꽃길만 걷겠구나. 그런데 그게 내 착각이었던 걸 역에 내리는 순간부터 알았어야 했어요. 대도시 공기는 어찌나 매캐하고 사람들은 왜 그리 바쁜지. 아들 집이라고 찾아간 곳은 으리으리한 아파트인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숨막히는 정적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모델하우스 마냥 먼지 하나 없는 바닥, 칼같이 정리된 주방 기구들. 거기서 며느리가 나를 맞이하는데 그 싹싹한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라는 인사가 왜 내 귀에는 제 완벽한 공간에 오신 걸 환영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라는 경고처럼 들렸을까요? 내 짐 가방이 그 세련된 거실 바닥에 놓이는 순간 나는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불청객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가방 겉면에 묻은 흙먼지조차 며느리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것 같아 나는 자꾸만 내 발끝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아들은 엄마 이제 여기가 엄마 집이야 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가려진 며느리의 날 선 시선을 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2부 낯선 식탁 쏟아져 버린 정성. 합가하고 처음 며칠은 그럭저럭 지나갔습니다. 나는 나대로 눈치 보느라 조심했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손님 대접하듯 정중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슬슬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본색이라기보다 그 애의 생활 방식이라는 게 나랑은 너무나도 달랐던 거지. 나는 아침마다 쌀 씻어서 갓 지은 밥에 국 한 사발은 있어야 속이 풀리는 사람인데 며느리는 아침부터 초록색 괴상한 즙을 마시거나 딱딱한 빵 조각을 씹으며 출근 준비를 해요. 아들놈은 옆에서 그게 세련된 건 줄 알고 같이 씹고 앉아있고 내 손주 녀석은 또 어떻고 그 어린 게 아침부터 우유에 과자 같은 걸 말아먹는 걸 보니 내 가슴이 미어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맘 먹고 시장에 나갔죠. 물가는 왜 그리 비싼지 내 살던 동네 시장에서 10,000원이면 차고 넘칠 나물이 여기선 한 주먹도 안 돼요. 그래도 내 자식, 내 새끼 먹일 생각에 제일 좋은 양지머리 사다가 새벽부터 핏물 빼고 정성껏 묵국을 끓였어요. 온 집안에 구수한 고기 국물 냄새가 퍼지는데 나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지.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 얼굴이 어땠는지 아세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인상을 팍 쓰더니 코를 막는 거예요. 어머님, 이 냄새 뭐예요? 제가 환기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당황해서 아니, 우리 애기 국 좀 먹이려고 하고 말끝을 흐렸는데 며느리가 식탁 위에 차려놓은 국그릇을 슥 보더니 그대로 싱크대에 들이부어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저 다이어트해요. 이런 기름진 고기 국물, 애 건강에도 안 좋고 집안에 냄새 배면 안 빠져요.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싱크대 구멍으로 콸콸 쏟아지는 그 국물을 보는데 내 눈물도 같이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 눈에는 그게 그냥 기름진 국물이었겠지만 나한테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지켜온 내 마지막 자존심이고 정성이었거든요. 3부 좁아지는 입지와 깊어지는 고독. 그날 밤 나는 거실 한 구석 작은 방에서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놈은 안방에서 며느리랑 속닥거리는데 중간중간 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 귀를 기울이게 돼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몰라서 그래. 내가 잘 말할게. 아들의 저 달래는 목소리가 왜 이리 서글픈지. 내 아들이 내 편이 아니라 자기 마누라 눈치 보느라 급급한 그 모습에 가슴이 시리다 못해 저려옵니다. 벽이 참 얇대요. 며느리가 거실에서 전화로 친정 엄마랑 통화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엄마, 시어머니 오시고 나서 집안 꼴이 말이 아냐. 자꾸 뭘 해놓으시는데 냄새나서 미치겠어.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여기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내 자식 잘 되라고 온 곳인데 내가 이 집의 불청객이 된 기분. 주방에 물 한 잔 마시러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내가 만진 컵을 며느리가 다시 씻는 걸 본 뒤로는 목이 말라도 꼭 참게 되대요. 거실 소파는 또 왜 그리 푹신한지 거기 앉아있으면 내 몸이 밑바닥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만 같아요. 고향 마루에 앉아 동네 사람들과 수다 떨며 감자 삶아 먹던 그 사소한 일상들이 이제는 다신 돌아갈 수 없는 꿈처럼 느껴집니다. 제2부 분리수거함에 버려진 내 인생 의심은 독이 되어 흐르고 일부 차가운 벽 뒤의 속삭임. 대도시 아파트는 참 이상해요. 겉은 번지르르하고 화려한데 그 속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아들 내외와 한 지붕 아래 산지 한 달이 넘어가니 이제는 내가 이 집의 식구가 아니라 감시받는 죄수가 된 기분이었죠. 며느리는 퇴근해서 돌아오면 거실에 있는 나를 유령 취급하며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아들놈은 그 뒤를 따라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그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들. 내 귀가 밝은 게 원망스러울 정도로 그 소리들은 날카롭게 내 가슴을 찔러댔어요. 자기야, 어머님 언제까지 계실 거야? 나 퇴근하고 집에 오면 숨이 막혀. 주방에 기름 냄새 배는 것도 싫고 냉장고에 정체 모를 비닐봉지들 쌓이는 것도 스트레스야. 며느리의 그 서늘한 목소리에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은 그저 조금만 참아. 내가 잘 말해볼게라는 힘없는 대답뿐이었죠.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다른 여자의 짜증을 받아내느라 제 어미를 짐짝 취급하는 그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그 정든 고향 집 다 허물고 동네 사람들 손 흔들어주는 거 뒤로 하고 온 곳이 고작 이 차가운 방 한 칸이었나?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이불깃을 적셔도 벽 너머로 들리는 자식놈들의 웃음소리에 나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이부 비닐봉지 속의 통곡. 사건은 며칠 뒤 아침에 터졌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 찌뿌둥한 몸을 이끌고 쓰레기라도 좀 버려줄까 싶어 현관을 나섰죠. 아파트 단지 한 구석 산더미처럼 쌓인 분리수거함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투명한 비닐봉지 사이로 너무나 익숙한 플라스틱 통 하나가 내 눈에 박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서둘러 그 봉지를 헤쳐보니 세상에. 내가 그저께 손주 녀석 입맛 돋우려고 꼬박 3시간을 서서 무쳐낸 나물이며 기름기 쏙 빼고 정성껏 구워낸 굴비가 뜯지도 않은 채 그대로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 통은 내가 고향에서 올 때 혹시라도 반찬 셀까봐 수건으로 돌돌 말아 애지중지 들고 온 그 깨끗한 통이었습니다. 야, 이 독한 거사. 못 먹겠으면 말을 하지. 어떻게 내 정성을 쓰레기통에 처박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비명이 목구멍을 긁어댔습니다. 며느리 눈에는 그게 유통기한 지난 음식 찌꺼기로 보였겠지만 나한테는 그게 내 자식을 향한 마지막 남은 내 존재 증명이었습니다. 버려진 굴비를 보는데 꼭 내 인생이 저 쓰레기 더미 속에 버려진 것 같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꺼악거리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줄도 모르고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내 신세를 한탄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내 얼굴은 영락없는 패배자였습니다. 며느리의 그 싹싹한 가짜 웃음 뒤에 숨겨진 그 오만함과 무시를 생각하니 이제는 슬픔보다 도끼가 차오르더라고요. 그래,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의심은 그때부터 내 머릿속을 독사처럼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삼부밤 10시 며느리의 수상한 외출. 의심이 싹 트니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수상해 보였습니다. 특히 이상한 건 밤마다 이어지는 정체 모를 외출이었죠. 며느리는 밤 10시만 되면 어머니, 저 운동 좀 하고 올게요라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베란다 창가에 숨어 내려다본 며느리의 차림새는 결코 운동하러 가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코트를 걸치고 향수 냄새까지 폴폴 풍기며 황급히 택시에 올라타는 뒷모습. 저 물건이 내 아들 등골을 빼먹고 딴짓을 하는구나.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내 눈을 멀게 했습니다.
아들놈은 회사 일에 치여 밤늦게나 들어오는데 그 틈을 타서 며느리가 밖으로 나도는 꼴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들에게 슬쩍 말을 건네봤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핀잔뿐이었죠. 엄마, 유진이가 요즘 회사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 좀 내버려둬.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해? 아들의 그 멍청한 믿음이 나를 더 미치게 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증거를 잡아야지. 내 아들 인생 망치는 꼴은 절대로 못 본다. 나는 며느리가 나가는 시간에 맞춰 몰래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밤거리 택시를 뒤쫓으며 나는 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었습니다. 너 오늘 딱 걸렸어. 내 가식적인 얼굴을 내가 기어코 벗겨내고 말 테니까. 제3부 진실의 문턱에서 마주한 통곡내가 뒤쫓던 그림자의 정체. 일부 밤의 추격자, 그 처절한 보폭. 택시는 미끄러지듯 단지를 빠져나갔고 나는 그 뒤를 놓칠세라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렸습니다. 내 낡은 운동화 바닥이 보도블록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었지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와 바닥에 굴러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내 아들의 인생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 저 가증스러운 얼굴을 영영 잡지 못할 것 같다는 공포가 나를 채찍질했습니다. 겨우 잡아탄 택시기사에게 저 앞차 좀 따라가 주세요라고 말하는 내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다 못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기사 양반이 백미러로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그런 남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 눈앞에서 멀어져가는 저 빨간 후미등, 저 빛이 가리키는 곳에 내 아들을 기만하는 며느리의 실체가 있을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도심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창밖을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시커먼 의심과 저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물건이 지금 누굴 만나러 가는 걸까? 어떤 놈이랑 내 아들 피눈물을 빼고 있을까?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혔습니다. 며느리가 나에게 보여줬던 그 차가운 눈빛, 내 음식을 쓰레기통에 쳐넣던 그 무심한 손길, 주방에서 나를 유령 취급하던 그 서늘한 공기. 그 모든 퍼즐 조각이 이제야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딴 마음을 품고 딴 살림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으니 집안의 떡하니 버티고 앉은 시어머니가 얼마나 눈엣 가시였겠나 싶더라고요. 내가 해준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았던 건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빨리 나를 쫓아내고 싶은 조바심 때문이었을까? 택시가 멈춰 선 곳은 유흥가도 화려한 호텔도 아니었습니다. 도심 외곽 가로등 불빛조차 듬성듬성한 한적한 병원 앞이었죠. 밤 11시가 넘은 시간 응급실 입구의 붉은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치는 그 고요한 건물 앞에 며느리가 내렸습니다. 나는 숨죽이며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며느리는 주위를 살피더니 익숙한 듯 병원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그 뒤를 밟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병원 복도, 내 발소리가 천장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아 나는 숨을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내 발가락 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바닥의 타일 무늬를 하나하나 밟아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멈춰 선 곳은 신경정신과라는 간판이 붙은 상담실 앞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금속 문 앞에서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깊은 한숨을 내뱉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부 문틈으로 새어나온 처절한 진실. 상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며느리의 굽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벽에 바짝 붙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는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환자분 상태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의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시기예요. 특히 단기 기억 상실 증상이 잦아지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도 있으니 보호자분이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환자? 누가 아프다는 거야? 설마 내 아들이 나 몰래 몹쓸 병이라도 걸린 건가?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나는 더 바짝 귀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 그 냉정하고 도도하던 목소리는 간데없고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듯 위태로운 울음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저를 볼 때마다 눈에 도끼를 품으세요. 제가 해드리는 약도 영양제도 다 의심하고 안 드시려고 해요. 몰래 음식에 섞어드려도 어떻게 아시는지 다 버리시고요. 제가 나쁜 년 소리를 들어도 좋은데 어머니가 당신 기억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아시면 얼마나 무너지실까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제발 어머니가 당신 병명을 모르고 지나가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 순간 내 발밑에 바닥이 통째로 꺼져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버렸던 그 반찬들, 내가 분리수거함에서 발견하고 피눈물을 흘렸던 그 음식들. 사실은 며느리가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생겨서 내가 내 손으로 정성껏 만든 음식을 쓰레기라고 착각하고 내 손으로 버렸던 거였죠. 며느리는 그걸 다 보고도 내가 내 상태를 알면 삶의 의지를 놓아버릴까봐, 자존심 강한 내가 무너질까봐 자기가 버렸다고 모진 소리를 다 감내하며 악역을 자처했던 겁니다. 밤마다 운동하러 간다던 그 외출은 사실 나를 위해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니고 내 약을 지으러 오던 길이었던 거죠. 내가 며느리를 향해 휘둘렀던 그 미움의 칼날들이 사실은 나를 지켜주던 유일한 방패를 찌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3부 무너져 내린 오만의 성벽과 자책의 눈물. 상담실 안에서 며느리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어머니가 제일 아끼시던 사진첩을 쓰레기통에 넣으시는 걸 봤어요. 돌아가신 아버님 사진을 보면서 누구냐고 묻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진첩을 보건소에 맡기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님께는 제가 청소하다가 실수로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야 저를 원망하시지 본인을 원망 안 하실 테니까요. 선생님, 어머니가 제 얼굴마저 잊어버리는 날이 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며느리의 그 절규 같은 말들이 화살이 되어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며느리가 눈치챌까봐, 내 이 가혹한 무지가 들통날까봐 숨이 막힐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저주했던 내 며느리는 무너져가는 내 삶의 마지막 기둥이 되어 나를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 깨끗한 아이의 마음에 시커먼 의심의 칼날을 휘두르고 아들에게 이간질하며 그 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내가 느꼈던 그 모든 소외감과 분노는 사실 며느리가 나를 위해 짊어졌던 십자가였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며느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황급히 비상구 계단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멀어지는 며느리의 힘없는 뒷모습, 축 늘어진 어깨를 보며 나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오만한 노인네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내 기억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진심이 왜곡되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매섭게 느껴지던 밤바람이 이제는 내 죄를 꾸짖는 회탁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줄 차례라고. 내 기억이 허락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저지른 그 모진 상처들을 다 씻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제4부 내 남은 기억의 조각을 모아 너는 내 딸보다 귀한 선물이었다. 일부 밤의 끝에서 마주한 죄책감.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거리는 어찌나 고요하고 비정하던지요. 내 발소리만이 텅 빈 골목을 울리는데 그 소리가 꼭 내 가슴을 치는 회한의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참 못난 노인네였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내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나를 가장 아끼는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며느리가 상담실 안에서 흘리던 그 핏물 같은 눈물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도 현관문을 선뜻 열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를 맞이할 며느리의 그 가련한 얼굴을 어찌 봐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겨우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적막강산이었습니다. 아들놈은 여전히 술에 취해 잠들었는지 코 고는 소리만 들려오고 주방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슬쩍 들여다보니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내일 아침에 내가 먹을 약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약통에 소분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헷갈릴까봐
포스트잇에 큼직한 글씨로 아침 식후, 점심 식후라고 정성껏 적어 내려가는 그 고운 손마디. 그 손이 사실은 나 때문에 얼마나 떨리고 있었을지 생각하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진아, 미안하다. 이 못난 애미가 너를 죽일 년으로 만들었구나.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도 더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진실을 안다고 말하면 그 아이가 공들여 쌓아온 비밀의 성이 무너질까봐 겁이 났거든요.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내 기억이 허락하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만큼은 반드시 이 빚을 갚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부 눈물의 화해와 무너진 가식.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표정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압니다. 식탁 위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보며 며느리가 또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아침에 국 끓이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냄새 배는 거 싫다고. 평소 같으면 서러워서 말대꾸라도 했을 텐데 이번엔 내가 먼저 그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움찔하며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아, 애미가 미안하다. 내 마음도 모르고 이 늙은 게 욕심만 많아서. 내 목소리가 떨리자 며느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내 울음소리 다 들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생겼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이 못난 년을 용서해라. 내 고백에 며느리는 처음엔 얼어붙은 듯 서 있더니 이내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꺽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셨어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정말 저를 잊어버리실까봐, 제가 나쁜 년으로만 기억될까봐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두 여자의 울음소리가 거실 가득 메워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원망이 눈물에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죠. 며느리는 내가 버렸던 반찬통 이야기, 사진첩 복원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으며 웃다 울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아이가 어쩌면 내가 낳은 아들보다 더 깊이 내 영혼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 광경을 방에서 나오던 아들놈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뭐야, 둘이 왜 이래? 아침부터 왜 울고불고 난리야? 눈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들의 목소리에 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내 병도 모르고 마누라가 밤마다 왜 나가는지도 궁금해하지 않으며 그저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았던 내 자식. 이제는 이 아이를 교육할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3부 역대급 사이다 불효자 아들을 향한 일침. 나는 며느리의 손등을 툭툭 치며 안심시키고는 아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평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매서운 눈빛으로 아들을 쏘아붙였습니다. 너 이놈, 너는 내 처가 밤마다 어디 가는지, 내 애미 정신머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관심이나 있었느냐? 내 처가 내 병 고치겠다고 밤잠 설치며 병원을 뛰어다닐 때 너는 술 처먹고 코나 골고 있었지. 아들은 당황해서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유진이가 어디 아파? 나는 며느리가 정성껏 소분해둔 약 봉지들을 아들 얼굴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다 내 처가 나 살리겠다고 지어온 약들이다. 내가 내 손으로 반찬 버리고 사진첩 찢을 때 내 처는 그 모든 오명을 다 뒤집어 쓰고 나를 지켰어. 근데 너는 뭐 했냐? 엄마가 노망났냐고 소리나 지르고 마누라가 집안일 소홀하다고 짜증이나 냈지? 너 같은 놈은 내 아들도 아냐. 당장 무릎 꿇고 내 처한테 사죄해. 아들은 며느리가 건네준 진단서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아들의 눈에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고였지만 나는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울긴 왜 울어? 내 처가 그동안 흘린 눈물이 한강을 이루겠다. 너 오늘부터 집안일 다 내가 해. 내 처 손가락 하나 까딱하게 하면 내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갈 테니 그런 줄 알아라. 며느리는 당황해서 나를 말렸지만 나는 그 아이를 내 뒤로 숨겼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유진아.
이제부터 이 시어미가 내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 그날 이후 우리 집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퇴근하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고, 며느리는 내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며 남은 기억의 조각들을 함께 맞추어 나갔습니다. 내 기억은 언젠가 바다 건너 저편으로 사라지겠지요.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잊지 않을 겁니다. 나를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 올려준 건 내 핏줄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내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이었다는 사실을요. 유진아, 고맙다. 너는 내 딸보다 더 귀한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이다.